네, 여러분 잠시 그 오디오랑 지금 저희 실습 서버 할당 드리는데 문제가 생겨서 잠시 쉬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지금 저희가 외부 접속이 105번부터 119번이 원활하지가 않은 상태고 123번부터 134번까지는 지금 잘 동작이 되는데 일단 출석 체크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 이후에 접속하시는 거 보고 출석 체크를 하고요. 그냥 지금은 제 화면을 보고 웹툴킷 쪽은 그냥 같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접속이 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클릭해 보셔도 좋고요. 설명을 시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웹툴킷 사용법입니다. 네, 크롬 브라우저에서 다음과 같이 좀 이따가 서버가 정상 준비가 되면 이제 그 서버 IP에 8902번 포트에 접속하시고 유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BI 유저로 입력을 해주시고 로그인 버튼을 누르시면요. 다음과 같이 7개의 메뉴가 보이시게 됩니다. 그리고 대시보드에 파란색이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래서 대시보드 화면이 첫 번째 화면으로 보이시게 됩니다. BI 웹툴킷은 다음과 같은 주요 기능들을 갖는데요. 먼저 일반 사용자가 이 5개의 초록색 사각형 기능들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시보드, 워크벤치, 레지스트리, 스토리지, 모니터링까지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관리자들은 컴포넌트와 매니지먼트 메뉴까지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접속하실 BI 유저는 슈퍼 관리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슈퍼 관리자는 모든 기능을 다 이용할 수가 있어서 로그인하면 다음과 같이 7개의 메뉴가 보이시게 되는 겁니다. 먼저 대시보드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시보드는 다음과 같이 크게 3개의 사각형 테이블로 구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맨 위에는 워크플로우 탑 10이라는 테이블입니다. 워크플로우 탑 10에서는 수행한 워크플로우들의 통계 정보를 보여주는 겁니다. 일별로 배포된 워크플로우, 몇 개가 시작되고 몇 개가 종료되었는지, 그리고 각각의 워크플로우가 동작 중에 성공적으로 종료가 됐는지, 실패했는지, 아니면 인프로그레스, 진행 중인지 이런 것들이 보이게 되고요. 실행하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그런 소요 시간도 표기가 됩니다. 두 번째 테이블은 워크플로우 테이블입니다. 워크플로우 테이블과 워크플로우 탑 10 테이블 둘 다 이렇게 날짜 조회 버튼이 있죠. 날짜 조회 버튼이 있다는 거는 이제 과거에 저장해 놓고 저장을 했던 그런 편집하고 저장한 워크플로우들이 보이거나 아니면 옛날에 실행했던 내역까지 다 대시보드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워크플로우 테이블에는 사용자가 작성하고 저장한 워크플로우들의 목록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잠시 후에 이제 워크벤치 쪽 가셔서 여러 가지 그런 엔진들과 컴포넌트들의 조합을 해서 워크플로우를 만드시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워크플로우를 웹툴킷에 저장을 딱 하시면 여기에 리스팅이 되게 됩니다. 여기에는 이제 이 워크플로우 테이블에서는 X 버튼이 있어서 내가 잘못 만들었던 워크플로우가 있다 하면 지울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밑에 있는 테이블은 서비스라는 테이블입니다. 서비스는 BI에서 만든 워크플로우를 실행해서 서빙을 했을 때 그 서빙 중인 엔진들의 상태 정보를 보여주게 됩니다. 보면은 서비스 네임이 보이고 서비스가 어느 URL에서 실행 중인지가 보이게 되고요. 서비스가 시작된 타임이 보이게 됩니다. 요 끝에 있는 요 모니터링으로 가는 요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따가 같이 보게 될 요 모니터링 탭 쪽으로 가서 해당 서비스가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도 확인을 같이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첫 번째 메뉴 워크플로우를 같이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워크벤치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워크벤치 화면은 크게 편집과 운영을 할 수 있는 2개의 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편집 화면에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크벤치 편집 화면은 GUI 기반으로 워크플로우를 편집하고 저장하고 임포트하거나 익스포트하는 등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수행하는 그런 기능들이 들어있는 페이지입니다. 이 편집 화면도 크게 어떤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신 다음에 같이 세부 메뉴들을 보겠습니다. 먼저 좌측, 제일 좌측에는 프로젝트 익스플로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클립스나 이런 개발 환경을 많이 이용해 보셨으면 보통 소스 코드들을 프로젝트 단위로 관리하시잖아요. 그러면 편하죠, 관리가. 저희도 이제 워크플로우를 만들면은 프로젝트 단위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워크플로우를 하나의 프로젝트에 넣고 또 다른 워크플로우를 또 같은 프로젝트에 넣고 해서 하나의 프로젝트는 여러 개의 워크플로우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따가 저희가 같이 실습을 많이 해볼 건데 저희가 실습할 워크플로우들은 BI 튜토리얼즈라는 프로젝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워크플로우들을 같이 실행해 볼 예정이고요. 그 바로 옆에는 컴포넌트 선택창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컴포넌트 선택창을 보기 전에 이 제일 위에, 이 가운데 정중한 맨 위에 있는 엔진 유형 선택창을 같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엔진 유형을 워크플로우 편집창에 끌어다 놓으면 비어있는 엔진 유형이 딱 보이게 되고요. 그 비어있는 엔진 유형에 컴포넌트 선택창에 있는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을 드래그 앤 드롭 형태로 올림으로써 엔진들을 완성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엔진 유형은 크게 7개, 8개 이렇게 있고요.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에 따라서 엔진 유형들을 다르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거는 보니까 스트림 엔진, 뭔가 데이터를 스트림으로 받을 때 그걸 처리하는 연산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엔진들이에요. 그래서 스트림 엔진, 그리고 미니 배치 엔진. 미니 배치 엔진은 저희가 스트림 엔진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 스트림 데이터를 처리를 하고요. 저희가 이건 실시간 스트림과 스트림에 대해서는 이따가 실시간 스트림 데이터 처리할 때 같이 또 공부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실시간 데이터 처리할 때는 스트림 엔진, 그리고 그냥 스트림 데이터 처리할 때는 미니 배치 엔진. 마지막에 보니까 익스터널 엔진이라는 것까지 있죠. 익스터널 엔진은 저희가 또 텐서플로우 모델을 학습하거나 할 때 그런 외부 모듈을 호출해서 BI에 그런 오퍼레이터들이 동작하거나 할 때 이 익스터널 엔진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엔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곳 각각에 대해서도 잠시 후에 살펴볼 예정입니다. 또 이 엔진을 끌어다 놓고 엔진을 끌어다 놓으면 컴포넌트 선택창에 해당 엔진에 넣을 수 있는 컴포넌트들이 쭉 리스팅이 됩니다. 컴포넌트는요, 크게 리더, 라이터, 오퍼레이터, 그리고 분홍색 러너, 그리고 노란색 컨트롤러, 이렇게 5종의 컴포넌트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엔진에는 그 5종 컴포넌트들을 드래그 앤 드롭 형태로 쭉 드래그를 해서 완성을 시키고 엔진들 간에도 연결선을 이렇게 추가를 해서 데이터가 파이프라인을 타고 처리되면서 한 엔진의 결과가 다음 엔진으로 전달돼서 데이터의 처리가 끊기지 않게 하는 그런 기능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엔진을 클릭하면요, 밑에 엔진 상태 보기 창에 여러 개의 오퍼레이터들을 거치는 그런 엔진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상세 보는 화면이 있습니다. 상세 보기. 예를 들어 4번 엔진 같은 경우 또는 5번 엔진 같은 3번 엔진 같은 경우에 오퍼레이터에 지금 넘버 9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3번 엔진을 클릭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넘버 9는 9개의 오퍼레이터, 파란색이 오퍼레이터입니다. 오퍼레이터가 한 엔진에 탑재가 되어 있다는 거고요. 이 미니 배치 엔진의 입력은 카프카로부터 받고 출력도 카프카로 라이트가 되는데 그 사이에 9개의 오퍼레이터가 다음과 같이 나열이 되는구나 하고 더 시각화 되는 거죠. 더 잘 볼 수가 있는 거죠. 데이터 처리가 어떤 오퍼레이터들에 의해서 되는지를 다음과 같이 상세 보기 창에서 상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컴포넌트를 딱 올려놨으면 컴포넌트가 필요로 하는 속성 값들이 있을 거예요. 그 속성 값들은 이 컴포넌트 속성 창에서 입력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과 같은 경우에 제일 쉽게는 이 마지막 엔진에 파일 배치 리더라고 되어 있는데요. 파일 배치 리더, 파일 리더. 이 부분 보면은 파일을 읽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필수 속성으로 꼭 필요한 게 어디로부터 읽는지, 그 파일의 패스 정보, 그런 것들을 이 컴포넌트 속성 창에 입력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메뉴바. 메뉴바에는 워크플로우를 저장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과 내가 만든 워크플로우를 공유를 할 때 저희는 익스포트, 임포트 기능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익스포트 기능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든 워크플로우가 내 PC의 로컬 파일 시스템에 JSON 파일로 딱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 JSON 파일을 다른 사람한테 주고
그 다른 사람은 그걸 임포트 버튼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이 만든 워크플로우를 가져와서 편집창에서 열 수가 있습니다. 잠시 보겠습니다. 지금 웹툴키즈 접속이 안 되셔서 좀 답답하신 감이 있지만 이따가 눌러보시는 건 쉬우니까 그냥 제가 한번 방금 설명드린 요소들을 볼게요. 로그인 하게 되면 대시보드가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대시보드에도 이렇게 날짜별로 조회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좀 더 많은, 이렇게 너무 많이 하면 이렇게 좀 깨지는 게 있지만, 네, 이렇게 되고, 작성한 워크플로우들도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네, 7월 달부터 만든 워크플로우들 쭉 나오죠. 이렇게 X 버튼 누르면 삭제도 되고요. 지금은 저희가 실행한 워크플로우가 없고, 그거는 이제 서빙 중인 워크플로우가 없기 때문에 서비스 테이블은 아직 비어있게 됩니다. 워크벤치 화면, 방금 저희가 말씀드렸던 워크벤치 화면의 편집 화면이죠. 운영 화면과 편집 화면으로 나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편집 화면에는 프로젝트 익스플로러 보이시고요. 그리고 엔진 유형 선택창 보이시고요. 컴포넌트 선택창, 컴포넌트 프로퍼티 창입니다. 여기서 이제 엔진을 하나를 예를 들어 배치 엔진을 끌어다 놓습니다. 그러면 엔진이 비어있죠? 아까 이렇게 말씀드린 게 비어있는 엔진이 떨어진다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워크플로우 편집 화면에 비어있는 엔진을 끌어다 놓고요. 옆에 컴포넌트가 쭉 리스팅이 됩니다. 딱 끌어다 놓으면 뭔가 바뀌죠? 컴포넌트라는 거는 엔진의 유형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엔진 유형에 따라서 옆에 컴포넌트 선택창에 보이는 그 컴포넌트의 종류들이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쉽게 어느 파일로부터 내가 데이터를 읽어서 BI에서 처리를 하고 싶다 했을 때 배치, 엔진의 파일 배치 리더를 이렇게 올려볼게요. 드래그 앤 드롭 형태로 딱 올리면 벌써 컴포넌트 하나가 엔진에 추가가 된 거예요. 파일 배치 리더는 꼭 필요로 하는 속성이 패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내가 어떤 파일을 읽는다 하면은 여기 패스에 있는 파일 버튼 이렇게 누르면 내가 먼저 준비해 놓은 어떤 CSV 파일을 읽겠다. 근데 그거는 파일 타입이 CSV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필수 속성 값들을 넣고요. 이렇게 해서 어떤 처리를 해서 내가 라이트를 할 건데 파일에다 쓰겠다 하면 파일 배치 라이터로 올리면 되고 오퍼레이터들이 처리가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에 오퍼레이터 종류는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거가 한 거의 60종 정도가 있는데 이 각각의 오퍼레이터들에 대해서 이렇게 도움말도 이렇게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이시죠? 그래서 오퍼레이터들을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어떤 데이터가 전처리가 많이 필요했다. 그러면 오퍼레이터를 여러 개 써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방금 이렇게 되면서 요 밑에가 상세 보기 창에 오퍼레이터들이 이렇게 보이시죠? 다른 엔진으로 가면은 비어 있어요. 요 엔진에서 클릭을 했을 때 엔진 상세 보기 창이 다음과 같이 나오는 겁니다. 데이터를 입력으로 받아서 어떤 처리를 해서 라이트 하는데 파일에다 라이트를 한다. 그리고 러너와 컨트롤러라는 것이 있는데요.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분산 병렬 데이터 처리를 스파크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심플 스팍 러너 그리고 스팍 세션 컨트롤러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 컨트롤러의 개념과 러너의 개념은 조금 활용이 어렵지만 또 저희는 스팍을 크게 잘 몰라도 잘 사용하실 수가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배치 엔진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러 러너가 하나씩만 있죠. 그러니까 그냥 별 고민하지 않으시고 배치 엔진에서 데이터 처리할 때는 이 컨트롤러 이렇게 하나씩 끌어다 놓으시면 돼요. 러너와 컨트롤러를. 미니 배치 엔진 같은 경우도 러너 컨트롤러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방금 종류가 바뀌었죠. 심플 스팍 러너는 동일하지만 스팍 스트링 컨트롤러예요. 그죠? 아까는 배치 엔진 같은 경우에는 스팍 세션 컨트롤러지만 스팍 스트링 컨트롤러입니다. 미니 배치 엔진은.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께서 크게 스팍에 대한 지식이 많이 없으시더라도 또 스팍 스트림 처리에 대한 지식이 많이 없으시더라도 저희 엔진 유형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 컴포넌트 리스트가 바뀌는 이 효과를 이용하셔서 데이터 처리를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속성창이 있고 엔진 유형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처음 배치 엔진,
그리고 익스터널 엔진, 파일 시스템 엔진, 미니 배치 엔진, 온디맨드, 서빙, 익스터널 서빙 엔진 이렇게 있는데 이 각각은 저희가 실습 때가 하나씩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에 있는 엔진 유형에 마우스를 오버하면 밑에 엔진 템플릿이라는 것도 보입니다. 엔진 템플릿을 한번 또 끌어다 놔보면 이런 식으로 컴포넌트가 미리 탑재가 되어 있는 엔진이 나와요. 이런 거는 이제 어떤 해당 엔진 유형을 쓸 때 내가 자주 사용하는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중요한 기능들 이런 거 그런 거를 이제 템플릿으로 저장을 해두면요. 이렇게 리스팅을 해서 쉽게 엔진을 끌어다 놓으면 워크플로우 편집할 때 쉽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요 밑에 뉴 프로젝트 그리고 뉴 워크플로우 이런 거는 다 이제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거나 워크플로우 새로 만들 때 쓰는 버튼이고요. 그리고 로드 워크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미리 저장해 놓은 워크플로우들이 보이는 거예요. 아까 대시보드 화면에서 워크플로우 테이블 중간에 있었던 거 있죠? 거기에 있는 워크플로우들을 이렇게 로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이브 워크플로우는 이런 거 지금 만든 거 저장하는 거 저장할 때는 저희는 이제 프로젝트를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네. 워크플로우는 프로젝트에 속하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워크플로우 공유할 때 익스포트를 누르고 임포트를 눌러서 활용할 수가 있다. 그리고 스펙 보기 이런 것도 있어요. 스펙 보기는 이제 내가 만든 워크플로우의 제이슨 파일을 그냥 보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편집 화면을 같이 한번 살펴보았어요. 저희가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같이 눌러보고 했습니다. 저희가 8가지 엔진 유형을 제공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엔진 유형 하나하나는 다 실습 때 해보겠습니다. 내일까지. 그 다음으로 이제 운영 화면으로 넘어가 볼게요. 운영 화면에서는요, 편집 화면에서 만들고 저장한 워크플로우를 운영하는 거예요. 저희가 운영한다는 표현을 쓰지만 이제 실행하는 거는 다 운영 화면에서 이제 하셔야 됩니다. 워크플로우를 실행을 하는데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들이 여기에 다 모여 있습니다. 운영 화면에서는요, 버튼이 크게 3가지예요. 나머지는 이제 모니터링 창이라든지 리소스 보기 창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3가지 버튼으로 내가 만든 워크플로우를 제어를 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빌드 버튼입니다. 그래서 빌드 버튼에서는 이제 내가 만든 워크플로우에서 오류가 없는지 가장 쉽게는 파일이 없는 경로를 지정했는데 그거를 읽어 오려 그러든지 파일을 그러면은 배포하기 전에 빌드에서 에러를 뱉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파일이 없다 이런 에러가 나오고 뭐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파이썬으로 이제 모델을 학습하는 그런 워크플로우인데 파이썬 코드의 경로가 잘못됐다 하면은 파이썬 코드 지금 네가 읽어오려는 코드가 없다 이런 식으로 빌드 에러를 뱉어주게 됩니다. 이 배포 버튼은요 빌드가 석세스 되었을 때 배포 버튼이 활성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빌드를 먼저 누르고 빌드를 먼저 누르지 않으면 배포를 할 수가 없어요. 버튼이 활성화가 안 되니까 빌드 누르고 배포 누르고 그러면 엔진이 빌드가 항상 석세스 상태고요. 배포 상태는 인프로그레스 상태로 쭉 넘어가게 됩니다. 빌드와 배포하면서요. 로그가 다음과 같이 엔진 로그 창에 보이게 돼요. 그래서 엔진을 빌드할 때는 엔진 빌드 로그 탭에 마우스를 클릭해 놓으시면 빌드 로그가 쭉 보이시게 되고요. 실행을 하면 실행 로그가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엔진 드라이버 로그도 같이 보이게 되는데요. 실행 로그와 드라이버 로그는 실행 중에 보이시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로그를 다운로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쭉쭉 이제 실행을 하면 이제 로그는 로그 보기 창에서 쭉 올라가게 되거든요. 계속 생성될 때마다. 내가 이걸 어느 시점에 다운받아서 그동안 로그 정보를 잘 관찰하고 싶다 했을 땐 다운로드해서 파일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오토로드 같은 거는 이제 클릭을 풀어주시면은 쭉 자동으로 올라가는 기능 방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엔진을 실행하게 되면요. 리소스가 사용이 되겠죠. 크게는 이제 텐서플로우, 뭐 GPU 학습 같은 거 빼고는 이제 보통 CPU와 메모리가 쓸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해당 엔진이 CPU와 메모리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그런 엔진 리소스 정보가 실시간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같은 중간에 엔진 진행 상황 보기 창 있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든 엔진의 CSV 파일이 출력으로 된다 하면 예를 들어서 뭐 학습을 돌렸는데 학습 결과 에큐러시나 아니면은
아니면 로스 같은 거, 그런 거가 이제 결과로 내가 출력하게 워크플로우를 만들었다 하면 그 결과가 여기 이렇게 시각화돼서 그래프 형태로 보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실습하면서 이 창도 한번 이용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7번, 8번 같은 경우 8번 버튼 누르면 여기 엔진 진행상 보기창이 보이는 거고요. 7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크플로우 스펙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네, 편집 화면에서 편집해서 저장한 워크플로우 스펙을 한 번 더 확인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엔진이 쭉 실행되고 있다가요. 종료 버튼 누르면 종료가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사항들 요거는 너무 막 한 거라 하나 좀 제대로 되어 있는 워크플로우를 한번 열어볼게요. 그냥 K민즈 이그젬플을 항상 저희가 제일 쉬운 헬로 월드 같은 예제로 쓰고 있는데 그냥 파일을 배치 형태로 읽어서 CSV 파일 읽어서 K 밸류를 2로 해서 K 클러스터를 2개를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파일을 저장을 하는 거예요. result K민즈라는 파일에다가 운영화면으로 넘어가게 되죠. 이 워크플로우 같은 경우는 지금 엔진이 하나여서 여기 엔진 아이디 1 해서 한 줄만 나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여기 튜토리얼에서 나중에 해볼 워크플로우들은요. 엔진을 3개도 갖고 있고 4개도 갖고 있고 5개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엔진이 1번부터 5번 이런 식으로 여기 리스팅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엔진의 상태들이 서로 다르게 보이고요. 이 창은 당연히 엔진에 대한 실행 로그, 빌드 로그죠. 그래서 워크플로우 하나를 퉁쳐서 로그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엔진 클릭하면 로그가 다 바뀝니다. 그래서 배포를 하고 싶으면 먼저 빌드를 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 빌드를 하고 나면요. 빌드 로그가 쭉 나와요. 그러면서 배포 상태가 레디 상태가 되죠. 배포를 할 준비가 된 거예요. 빌드는 성공을 했고 배포를 눌러보면 잠시 기다리면 실행 로그가 쭉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실행을 하면 CPU와 메모리가 증가하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오퍼레이터가 이제 파일 리더를 한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K민즈 클러스터링 오퍼레이터를 거쳐서 파일 라이터까지 됐대요. 네. 그리고 끝났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끝났고 여기서 이제 로그 다운로드 같은 것도 할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그런 기능들을 다 이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 끝난 상태의 요 결과 파일은 잠시 후에 이제 결과 파일 확인하는 곳에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 화면에서 내가 만든 워크플로우를 실행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메뉴는요. 레지스트리 메뉴예요. 레지스트리 메뉴에서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BI에서 제작할 때 필요한 다양한 자원들을 등록하고 관리하는 그런 화면입니다. 레지스트리도요. 클릭을 하면요. 네, 잠시만요. 여러분 지금 사용이 가능해졌을 것 같아요. 한번 제가 지금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아까 접속이 안 됐던 서버 하나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죄송해요. 105번부터 119번까지 한번 다시 접속을 해볼까요? 제가 지금 잠시 서버 상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다 열렸어요. 방화벽이 닫혀 있었대요. 이렇게 저희가 연구원에서 저희 연구원도 안정적으로 서버를 운영하느라고 방화벽을 막 다 닫아버렸나 봐요. 어제 저희가 테스트할 땐 다 열려 있었는데 105번에 8902 한 번만 들어가 볼게요. 네, 들어가시네요. 아마 다 들어가 주실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 KDN 리드포인트 시스템부터 청년 다모임까지 105번부터 119번까지 아까 접속 안 되셨는데 다시 한번 이 IP 그리고 8902번 포트로 해서 한번 크롬에서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요. BI 유저로 해서 로그인 하셔서요. 대시보드 화면 잘 들어가지는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혹시라도 또 접속이 안 되시면 저희 채팅창에다가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해당 서버 점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접속 되신다고 생각을 하고 진도 그냥 나가겠습니다. 레지스트리 화면이에요.
접속되시면 여기 세 번째 메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레지스트리 메뉴에 보면요. 대시보드에 11가지 유형의 자원들이 쭉 표출이 되게 됩니다. 보면요. API, 컨테이너 이미지, 데이터셋, 머신러닝 모델, 딥러닝 모델, 플랫폼, 파이썬 모듈, 트레이닝 코드, 어덴티케이션, 데이터 소스, 서브스크립션까지 이렇게 리스팅이 되어 있어요. 생각을 해보면 인공지능 서비스 만들 때 필요한 재료들이에요. 그런 재료들을 저희가 BI에서 이 레지스트리라는 기능을 만들어 놓고 BI 안에다가 저장을 해두고 관리를 하면서 사용하실 수가 있게 만든 겁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렇게 저장을 해놓으면요. 저희가 워크벤치의 편집 화면에서요. 아까 이 컴포넌트 속성창 있죠? 속성창에요. 이런 러너나 아니면 오퍼레이터나 아니면 리더나 이런 걸 보면 위에 여기 이런 리소스 매핑 버튼이 나와요. 이따 같이 한번 보실게요. 이 버튼을 클릭하면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지금 파이 모듈 러너예요. 파이 모듈을 이 러너를 통해서 이제 실행을 하는데 파이 모듈 러너의 리소스 매핑 버튼 클릭하면요. 저희 레지스트리의 6이 7번 리소스죠. 파이 모듈에 내가 하나를 저장해 놨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리스팅이 돼서 보여요. 그래서 어떤 내가 파이 모듈을 저장을 해놨으면 여기에 클릭하고 매핑 버튼 누르면 여기에 패스가 자동으로 딱 세팅이 됩니다. 패스뿐만이 아니라 디스크립션 이런 거가 딱 이제 들어가게 되죠. 컴포넌트 속성창에. 네, 그렇습니다. 혹시 접속이 안 되면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이제 각각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API 자원이에요. API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저희가 외부 플랫폼의 개발용 API를 저장하고 관리를 할 수 있게 합니다. 또는 이제 BI에서 서빙 중인 서비스의 REST API가 열리면 그것도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1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매드비즈라는 헬스케어 플랫폼의 가상 파일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읽어와서 처리를 하는 예제가 있는데 그 매드비즈 헬스케어 플랫폼의 드라이브라는 그런 API를 쓸 때 미리 저장을 해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플랫폼은 뭐 강원 헬스 플랫폼이고 네임은 매드비즈다 이런 식으로 쭉 저장을 했는데요. 2번 같은 경우 요 밑에 사각형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이제 여기다 속성값을 많이 입력은 안 해놨지만 저희가 이제 융합 서빙이라는 기능을 내일 모델 서빙하는 시간에 배우는데요. 트래블 모델, 치챗 모델, 클래시파이 모델 이렇게 해서 BI에서 만들고 서빙 중인 그런 모델의 그런 URL들도 이렇게 저장하고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5.8번 예제 할 때 사용할 거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융합 서빙, 컨버지드 서빙이 융합 서빙이에요. 그래서 2.5.13번 실습할 때 여기 저장해놓은 리소스들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예, 근데 이제 API를 쓸 때요. 아무나 이 API를 쓸 수 있지 않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어덴티케이션 자원이랑 플랫폼 자원과 매핑 관계를 설정하는 그런 속성창이 나오게 됩니다. 어덴티케이션 그리고 플랫폼 정보 이런 게 있죠. 저희가 아까 전에 플랫폼도 이렇게 저장을 해놓을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플랫폼 6번 리소스죠. 그래서 플랫폼도 이제 강원 헬스케어 플랫폼이다 이렇게 저장을 해놓으면 내가 저장한 플랫폼과 이렇게 매핑 관계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서라이제이션 해가지고 어덴티케이션 해서 이제 어떤 토큰 정보라던가 이런 거 이 API 쓸 때 필요한 토큰 정보 같은 것도 해당 API랑 매핑을 해서 쓸 수가 있어요. 어덴티케이션은 당연히 여기 있는 9번 어덴티케이션 자원이에요. 그래서 이 리소스 간에도 다들 관계가 있는 거죠. 어떤 API는 어떤 플랫폼에 속하게 되고 해당 API를 쓸 때는 토큰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인증, 인가 정보들이 필요한데 그거는 9번에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러면은 이걸 매핑을 해줘야지 잘 쓸 수가 있겠죠. 그럼 매핑 관계가 각각의 각각의 리소스의 속성 값으로 쭉 들어가게 됩니다. 컨테이너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은 저희 지금 엣지 플랫폼 버전에서는 제공이 되고 있지 않지만 이제 이 다음 버전에서는 이제 도커 이미지들을 쭉 자원으로 관리를 해서 해당 도커 이미지를 또 바로바로 인공지능 서비스에 제작할 수 있게 저희가 준비 중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데이터셋입니다. 데이터셋은 너무 쉽죠? 저희가 데이터셋도 자원이죠. 아주 잘 정제해 놓은 데이터셋 되게 귀중한 자원이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셋을 저장해 놓는 거예요.
데이터셋, 저희가 1번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강남 교통 속도 예측하는 튜토리얼이 있어요. 저희 BI를 자주 접해보셨으면 저희가 튜토리얼로 사용하고 있는 그 시나리오가 있죠. 거기에서 교통속도 예측하는 LSTM 학습 코드입니다. 학습 코드가 있습니다. 그 코드의 입력 데이터로 쓰고 있는 그 CSV 파일을 데이터셋 자원으로 지금 저장을 해놓은 상태고요. 저희가 2.6.2번 예제할 때 같이 쓸 겁니다. 그리고 2번은 이제 K-민즈 클러스터링 입력 데이터예요. 아까 전에 잠깐 제가 K-민즈 클러스터링 한 예제 있었죠? 거기에 잘 패스를 보시면요. 앞에 RES 땡땡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해요. 이 리소스로 저장되어 있는 CSV 파일을 읽어서 그래요. 그래서 2.5.2번 같은 경우에 이 자원을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또 조금 더 첨언을 드리자면 저희가 레지스트리의 데이터셋에 저장을 해놓으면요. 스위프트 리포지토리에 등록이 돼요. 저희 이따가 스토리지 메뉴에 가서 볼 건데요. BI에서 기본으로 저장소를 3가지를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의 로컬 파일 시스템, 다른 하나는 스위프트 리포지토리, 그 다음에 하둡 분산 파일 시스템, 이렇게 3가지의 저장소를 가져요. 근데 이 데이터셋에 저장하는 그런 리소스들은 다 스위프트 리포지토리에 등록이 되게 됩니다. 참고하시면 돼요. 다음으로는 잘 만든 모델. 학습을 되게 오래오래 해가지고 잘 만들어 놓은, 바로 이제 서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잘 만들어 놓은 모델도 자원이죠. 그래서 이제 온도 예측하는 시나리오를 저희가 2.5.7번에서 실습하게 될 건데요. 거기에 사용하는 모델도 자원으로 이렇게 등록을 해놨습니다. 다음은 그냥 바로 넘어갈게요. 아까 LSTM 학습 코드를 통해서 이제 큰 데이터셋을 쭉 학습을 해서 오래오래 학습해서 정확도가 꽤 높아진 딥러닝 모델, 이런 것도 다 자원으로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통 스트림 서빙하는 2.6.4번 예제할 때 이 모델 가져다 쓸 겁니다. 플랫폼 자원은 다음과 같이 지금은 2개만 해놨어요. 하나는 매드비즈 플랫폼, 외부 플랫폼으로서 뭐 이렇게 해서 의료 빅데이터 외부 이제 플랫폼이다 하고, 이제 디스크립션도 여러분 이렇게 타이핑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건 좀 누구가 개발한 플랫폼이다, 이런 식으로 좀 상세하게 써준 거고, 저희가 또 HX2 파일이라는 그런 워크플로우 예제가 있어요. 거기서도 이제 HX 플랫폼을 외부 플랫폼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디스크립션 적고 플랫폼 유형을 선택해서 저장을 해놨습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이따가 K-민즈 클러스터링을 하는데 매드비즈 클라우드 저장소에서 데이터를 읽어와서 BI에서 처리를 해서 다시 매드비즈 플랫폼에 업로드하는 그런 예제를 하면서 쓸 거예요. 네. 다음으로는 파이 모듈입니다. 파이 모듈, 사용자 정의 파이썬 모듈을 말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전처리, 데이터 처리 이런 거 할 때 이미지나 여러 가지 다양한 뭐 넘파이 어레이나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그런 데이터가 있을 때 그거를 파이썬으로 쉽게 많은 풍부한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전처리 하고 싶다 했을 때는 저희 파이 모듈을 이용해서 코드를 작성하시고 저희 파이 모듈 러너를 통해서 해당 모듈을 REST API화해서 쉽게 BI의 다른 엔진들과 파이프라인을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으로 내가 데이터를 처리하는 게 능수능란하다 했을 때는 이 파이 모듈을 만들어 놓고 저장해 놓고 쓰시면 아주 편리하게 워크플로우 제작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파이 모듈은 저희 융합 서빙 예제할 때 파이 모듈 여러 개를 만들고 생성되는 그 REST API들을 여러 개 가지고서 이제 융합해서 서비스를 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같이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활용을 해볼 예정입니다. 여기 보면은 저희가 그래서 쭉 많이 저장을 해놨어요. 그리고 다 써볼 거예요, 실습할 때. 그래서 제이슨 데이터를 파이썬 모듈로 처리를 하는 그런 예제. 이미지를 파이썬 모듈을 이용해서 처리를 해서 내가 결과를 받아보는 예제. 그런 것들 다 이용을 할 건데요. 하나 조금 주의사항은 저희가 특수문자나 대문자 적용이 안 돼요. 요거 파이 모듈 만들 때. 그건 제가 실습할 때 다시 알려드릴게요. 네, 그 다음은 이제 트레이닝 코드죠. 코드 자체도 자원이죠. 그래서 LSTM 학습 코드 자체도 자원이라 여기 등록을 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속도 학습할 때 그 코드를 여기 트레이닝 코드 자원에 등록해놓고 가져다가 쓸 거예요.
활용 예에서 이런 거는 이제 익스터널 엔진에 있는 딥러닝 트레이닝 오퍼레이터에서 요 매핑 버튼 눌러서 요 자원을 쓴다 요 말입니다. 아까 다른 것들도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쓴 거는 2.5.7번 예제를 하는데 미니 배치 엔진에 있는 스팍 ML 프리딕트 오퍼레이터에서 예측을 할 때 여기 온도 예측 모델을 쓸 겁니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같이 실습하실 때 요거는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그 다음 어덴티케이션이에요. 저희가 이제 외부 API를 쓰거나 아니면은 이제 BI에서 만든 API를 아무나 함부로 쓰게 하면 안 되겠죠. 권한이 있는 사용자만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 이제 많이 이용하고 있는 인증 인가 방법이 OAuth 2.0 표준을 따르는 거를 이용해서 많이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API들이.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OAuth 2.0 기반의 인증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자원 관리를 여기 어덴티케이션 메뉴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OAuth 2.0 관련해서 기본 정보들을 먼저 등록을 해주게 돼요. 그래서 OAuth 2.0 기반의 인증 기본 정보에는 OAuth 2.0의 API를 쓰는 그 클라이언트 ID, 시크릿, 그리고 리소스 타입 이렇게 지정해주는 게 있고 리프레시 토큰을 할 건지 말 건지 그리고 인증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OAuth 2.0 표준 보면 Authorization Code, Implicit Resource Owner, Password Credential, 클라이언트 크리덴셜스 뭐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지금은 첫 번째 Authorization Code 방식으로 인증인가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권한을 주는 서버의 URL이라든지 토큰 발행용 URL 그리고 발급된 토큰을 내가 받아줄 페이지, 그 리다이렉트 URL 이런 것들이 다 기본 정보로 저희가 요 에디트 버튼 눌러서 또는 처음에 레지스터 할 때 이런 걸 다 입력을 해주게 되어요. 네, 그쵸? 여기 그랜트 타입 나왔고 뭐 RS 타입, 그죠? 타입, 뭐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지금 쓰고 있는데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해당 클라이언트가 사용할 수 있는 API들이 쭉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뭐뭐뭐 사용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다. API가 예를 들어서 매드비즈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개가 있거든요. 무슨 디바이스를 관리하는 API라든지 아니면은 뭐 유저 관리 또는 저희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드라이브 클라우드 저장소 관리하는 그 부분만 쓸 건데 이 클라이언트 아이디는 그 API에 대해서 쓸 수 있는 클라이언트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 디스크립션 정보를 좀 남겨주면 이제 API를 요 OAuth 클라이언트가 쓸 때 편리하겠죠. 어떤 API 이용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구나. 네, 그러고서 이제 토큰을 발급합니다. 해당 API를 쓸 때, 해당 클라이언트가 API를 쓸 때마다 토큰을 발급을 해줘야 돼요. 인증인가 토큰을 발급하는데 이 키 버튼 딱 누르면요. 이따가 토큰 딱 발급되고 그 토큰 복사해서 저희가 예제할 때 사용을 할 겁니다. 토큰이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매드비즈 플랫폼으로부터 데이터를 읽어올 수가 있어요. 토큰이 없으면 인증인가 에러 나서 못 읽어오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이거 레지스터 버튼 누르면 요런 정보들을 쭉 입력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OAuth 2.0 기본 정보를 쭉 위에다 입력을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API랑 매핑하는 요 관계도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스코프를 지금 매드비즈 플랫폼 API 같은 경우에는 요 스파크를 이제 드라이브 API를 쓸 거예요. 드라이브 스코프에 설정이 되어 있는 API들을 쭉 쓸 건데 드라이브 클라우드 저장소 저장 드라이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클라우드 저장소 읽어오는 그런 이제 그걸 위해서 발급받는 토큰이다. 그래서 내가 토큰 달라 하면 요 클라이언트가 이제 인증 인가가 된 클라이언트고 여기에 스코프도 다 이제 토큰을 발급해 주는 게 문제가 없다. 딱 이제 판단이 됐으면은 이렇게 쭉 토큰 했을 때 토큰을 발급받을 수가 있게 되죠. 그렇게 해서 받은 토큰을요, 저희는 이제 2.5.8번 예제할 때 쓸 거예요. 배치 엔진에 있는 매드비즈 파일 배치 리더라는 이 리더의 리소스 매핑 버튼 그거 눌렀을 때 거기에 인증인가 정보가 꼭 필요하거든요. 이때 발급된 토큰을 그 리더를 구동시킬 때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데이터 소스예요. 데이터 소스는 데이터 셋 말고 데이터 소스죠. 데이터가 발생하는 그 소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MQTT 토픽이라든지 카프카 토픽이라든지 아니면 SQLDB, 몽고DB 이런 것들을
데이터 소스 자원으로 등록해 놓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죠? 여기 보면은 쭉 해서 이제 저희가 2.5.1번 예제 같은 경우에는 몽고DB에 데이터 적재하는 그런 예제인데요. 거기에서 이 자원을 또 쓸 수가 있고, 그리고 교통속도 예측하는 거에서는 스트림 데이터를 쭉 저장해 놓는 그런 저장해 놓고 이제 퍼블리시, 서브스크라이브 관계로 쭉 토픽에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으면 서브스크라이버가 쭉 읽어가서 데이터 처리하는 그런 식으로 동작이 되는데, 이제 카프카 토픽을 이용하죠. 여기에서 이제 몽고DB 또는 카프카 토픽 같은 경우에는 이런 주요 정보들이 필요하게 돼요. 서버 주소, 아니면 몽고DB면 DB 네임, 그리고 콜렉션 네임, 테이블 이름이에요. 몽고DB에서는 테이블이 콜렉션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카프카 토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트스트랩 서버라든지 주키퍼 코넥트 이런 거, 그룹 아이디, 토픽 아이디, 토픽 네임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주요 특성 정보들이 필요로 하게 되고요. SQLDB나 MQTT 토픽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MQTT 같은 경우에는 브로커 URL, 토픽, 유저네임, 패스워드 이런 거 필요하고, SQLDB 같은 경우에는 뭐 JDBC URL, 그리고 유저네임, 패스워드, 그리고 내가 접근할 테이블 네임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커넥션 스트링으로 이렇게 제이슨 형태로 딱딱 넣어주면은 이제 리소스 매핑할 때 해당 MQTT 리더다, 아니면은 테이블 배치 리더다, 여기에서 이 해당 리소스 매핑해서 딱 쉽게 넣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리소스 매핑 버튼 이용하지 않으면 이제 여러분이 다 타이핑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거 요 리소스 매핑 버튼에 이용하면 쉽게 입력이 되는 거예요. 다음 마지막 정보는 이제 서브스크립션 정보인데요. 이거는 데이터 소스 자원이랑 연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소스로부터 데이터를 서브스크라이브 할 때 그때 내가 어떤 디바이스 아이디 그리고 데이터 종류 이거를 지정을 해서 내가 원하는 정보만 수신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가 2.5.15번에 엣지X로부터 데이터 처리하는 요 예제가 있거든요. 이때 이 엣지X에서요, 뭐 온도, 습도 여러 가지 정보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 내가 서브스크립션의 템퍼러처만 딱 이제 입력을 해주면요, 온도 정보만 쭉 받아서 저장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방금 11종 유형을 다 같이 봤어요. 다 같이 봤고 11종 유형이 거의 다 컨테이너 이미지만 빼고 저희가 예제에서 활용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잠시 쉬었다 갈게요. 저희가 11시이고 11시 10분부터 다시 스토리지부터 하겠습니다. 네, 그 사이에 접속이 안 되시는 분은 채팅창 남겨주시면 저희가 한 번 더 확인을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잘 쉬고 오셨나요? 저희 스토리지부터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웹투킷 11시까지 끝내야 되는데 조금 지체가 있었지만 아마 괜찮을 것 같아요. 시간은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네, 스토리지 메뉴예요. 지금 앞에 3개 메뉴는 보셨고요. 스토리지 메뉴 보겠습니다. 스토리지 저장소입니다. 저희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BI에서는 기본 저장소를 로컬 파일 시스템, 그리고 스위프트 리포지토리, 그리고 하독 분산 파일 시스템 이 세 가지를 사용할 수 있다고 했어요. 로컬 파일 시스템은 여러분의 PC고요. 스위프트 리포지토리는 저희가 레지스트리에서 데이터셋으로 저장하는 것들이 다 스위프트 리포지토리. 레지스트리에서 저장하는 자원들. 레지스트리에서 학습 코드 또는 파일 모듈 또는 모델 그리고 데이터셋 이런 것들 저장하면 이 스위프트 리포지토리 쪽으로 저장이 됩니다. 여기 밑에 쉐어 폴더가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엣지 노드에서 데이터 전처리하고 코어 노드에서 학습할 때 이렇게 공유하고 이러는 거 실습 이따가 할 건데, 그때 엣지 노드 그리고 코어 노드 간에 파일을 공유할 때 쓰는 폴더예요. 그래서 쉐어 폴더는 이렇게 지구 모양으로 조금 다르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드 파일 시스템 이렇게 세 가지 저장소를 유지하게 되고요. 먼저 기본 제공 폴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아무것도 안 하셨는데도 폴더들이 보이실 거예요. 그죠? 그냥 로그인만 하셨는데 보이십니다. 그래서 스위프트 리포지토리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셋, 모델, 파일 모듈, 그리고 학습 코드, 그 다음에 쉐어 폴더 이렇게 해서 5종 폴더가 기본 제공이고요. 하드 분산 파일 시스템 같은 경우도요. 거의 비슷한데 데이터셋, 모델, 파일 모듈, 학습 코드. 근데 쉐어 폴더 말고 애플리케이션 폴더가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폴더에는 저희가 중간중간에 이제 결과 파일이 나오거나 했을 때 특정한 디렉토리를 지정하지 않으면 이 BI 유저 계정의 애플리케이션 폴더 밑에 데이터 결과 파일들이 쭉 생성이 되게 돼요.
저희가 명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 보통 애플리케이션 폴더 쪽으로 결과 파일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이런 거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또 한번 만져볼게요. 스토리지 메뉴.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접속하시고요, 이렇게 마우스를 좀 잘 안 움직이고 계시거나 가만히 두면은 이렇게 튕겨 나와요. 그럴 때는 그냥 다시 로그인 하시면 돼요. 저도 튕겨 나왔네요. 별 문제 아닙니다. 타임아웃을 걸어놔서 그런데요. 스토리지에 보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미리 저장해 놓은 파일들 쭉 보이시고요. 내가 예를 들어서 로컬 파일 시스템에 어떤 파일을 데이터셋에다 올리고 싶다. 로컬 파일 시스템에 있는 어떤 데이터 하나 그런 거 이렇게 해서 열기 해서요. 파일 추가하고요. 이렇게 딱 이렇게 선택이 돼 있죠. 지금 데이터셋 쪽으로 선택돼 있고 가운데 버튼 누르면요. 파일이 업로드 됐다고 나오고요. 이게 올라가요. txt 파일이. 네, 그런 식으로 데이터를 올릴 수가 있고요. 올린 파일 지울 수도 있어요. 우클릭하시면요. 파일에 대해서 이제 저장소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 삭제 해볼게요. 삭제. 파일 올린 거를 삭제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뭐 복사해서 붙여넣기도 돼요. 아이리스 여기 있는데 iris.csv 요거를 복사해서요. 딴 데다 갖다 놓고 싶어요. 예를 들어 애플리케이션 폴더에다 그냥 갖다 놓고 싶어요. 붙여넣기. 그럼 여기 iris.csv 올라왔죠. 이런 식으로 저장소에 관련돼서 뭐 새 폴더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이 파일 하나를 다운로드도 할 수 있어요. 다운로드하면 이렇게 로컬 파일 시스템에 딱 떨어지죠. 다운로드도 할 수 있고 복사하고 아니면 잘라내고 붙여넣기 이런 것도 돼요. 잘라내고 붙여넣기 이런 거 되고 이름 변경도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스위프트 리포지토리에 보면요. 이렇게 날짜별로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저희가 이 폴더를 만든 건 아니고요. 저희가 요 날짜에 요 스위프트 리포지토리에 트래픽 프로세스.csv를 저장한 거예요. 어디서 저장했냐면 저희가 레지스트리 화면에서 그렇죠? 레지스트리의 데이터셋 여기서 저희가 레지스터 버튼을 이렇게 누르고 이제 이렇게 해서 패스 수정 눌러서 파일 선택해서 데이터를 올린 날짜별로 여기에 이렇게 폴더가 생기고 거기에 파일이 올라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스위프트 리포지토리에다가 여기다 직접 데이터를 내가 올리고 내리고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스위프트 리포지토리로는 레지스트리에서 저장한 그런 리소스들이 올라간 거예요. 네, 로컬 파일 시스템. 그런 식으로 이제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요. 스토리지는 안 어렵죠? 그다음에 모니터링입니다. 모니터링은 워크플로우의 진행 내역이나 아니면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제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니터링 탭은 보면요. 워크플로우라는 탭이 하나가 있고요. 워크플로우 히스토리 탭이 있습니다. 히스토리는 다 끝난 워크플로우들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어요. 로그를 본다든지 이런 거를 하는 기능이 워크플로우 히스토리에도 있거든요. 먼저 워크플로우 보시면요. 워크플로우에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 이렇게 있는데 플러스 버튼 누르면은 이제 하나의 워크플로우 예를 들어 2.6번, 7번 워크플로우 같은 경우는요. 엔진이 여러 개로 구성돼 있어요. 그런 엔진을 펼쳐보는 기능 이런 게 되고요. 그리고 뭐 몇 개씩 보기 펼쳐보기는 그러니까 쭉 다 이제 딱 하나의 워크플로우를 여러 개의 엔진으로 쫙 펼쳐서 보는 거고 새로 고침을 하거나 오토 리로드 버튼 같은 거 저희 웹토끼 보다가 있으면 클릭하시면 몇 초마다 한 번씩 갱신되면서 화면이 이렇게 리프레시 되는 겁니다. 그 상태 정보가 계속해서 이제 실시간으로 변화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네, 그 워크플로우 스펙 보기라든지 스펙 보기는 저희가 워크플로우 만들고 나오는 제이슨 파일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로그 보기 여기서도 할 수가 있고요. 여기 종료 버튼 또는 실행 버튼 이런 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끝난 작업에 대해서 플레이 버튼 이런 게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면 실행 다시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버릴 수도 있어요. 워크플로우를. 워크플로우 히스토리 탭 옆에 탭 클릭하시면요. 여기에는 주의 깊게 볼 거는 이제 결과 보기, 결과 차트 보기, 그 다음에 로그 보기, 여기 끝에 요거 3개 버튼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 끝났는데 내가 끝난 결과를 스토리지 쪽에 가서 이제 아웃풋 파일 나온 거를 보러 가지 않고 모니터링 탭에서 바로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그거를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로그 보기도 여기서도 할 수 있어요. 한번 아까 저희가 스케일민즈 클러스터링이 정상 종료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까 접속 안 돼서 안 되셨던 분을 위해서 워크플로우 화면에 다시 열시고 튜토리얼즈 프로젝트를 여시고요. 보면요. 숫자로 정렬이 돼요. 이름으로 정렬이 돼요. 약간 2.5.17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지만 쭉 내려다 보시면요. 2.5.2번에 K민즈 이그젬플이 있어요. 배치 형태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엔진이고 거기에서 이제 파일을 읽어서 결과를 파일에다 쓸 거래요. 그쵸? 근데 중간에 오퍼레이터가 한 개 있어요. K민즈 오퍼레이터. 요거 한 번만 더 눌러볼게요. 빌드하고 배포를 누르면 아까 여기에 리소스 그 사용량이 쭉 변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때 딱 가서 모니터링 탭을 한번 리프레시, 이렇게 리프레시를 해도 돼요. 그러면요. 방금 실행한 게 러닝이에요. 그리고 오토 리로드 클릭해 볼게요. 러닝 상태에서요. 잠시 기다리면은 정상 종료면 피니시드가 될 거예요. 이걸요. 정상 종료, 그죠? 피니시드로 바뀌죠? 여기서 다시 재시작도 했어요. 스타트 누르면 재시작돼요. 워크플로우 히스토리 탭을 누르시게 되면요. 처음에는 이렇게 다 접혀있죠? 펼쳐보기 누르면 다 펼쳐져요. 줄여보기 이렇게 하면 되고. 근데 이거 하나만 펼쳐보겠다면 이렇게 플러스 버튼 누르면 펼쳐지는데 여기에 이제 결과 차트 보기 또는 결과 미리 보기 그리고 로그 보기 여기 더 있습니다. 로그 보기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이 워크플로우가 빌드되면서 발생한 빌드 로그 그리고 실행하면서 쭉 발생한 실행 로그 이런 거를 여기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결과 지금 방금 그 워크플로우는요. 결과 파일이요. 애플리케이션즈 폴더 밑에 리절트 K민즈라는 파일로 저장을 한다고 저희가 말을 해놨어요. 그죠? 세팅을 해놨죠? 저 리절트 K민즈를요. 여기서 그냥 바로 볼 수가 있어요. 결과 미리 보기로. 보면요. 입력 데이터에는 요 끝에 레이블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0과 1로 두 개의 클러스터로 클러스터링이 돼서 여기 끝에 라벨이 딱 붙은 거예요. 그래서 결과 파일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차트도 볼 수가 있어요. 간단한 데이터 차트 이런 거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각화 기능도 이쪽에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또는 여러분 그냥 애플리케이션 밑에 리절트 K민즈라고 패스를 해서 저장을 하면요. 저희 여기 스토리지에 HDFS 하드 파일 시스템의 애플리케이션 밑에요. 리절트 K민즈 파일이 지금 그쵸? 8월 27일 11시 20분에 2분 전에 생성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요거를 그냥 여기서 이렇게 봐도 똑같아요. 네, 뭐 그런 기능이 스토리지 쪽에서도 미리 보기를 할 수 있지만 방금 말씀드린 그 모니터링에서도 바로바로 이렇게 제어를 할 수, 워크플로우 제어할 수 있고 그리고 결과를 미리 보거나 아니면 로그 화면에서 로그를 볼 수가 있다는 거. 그 정도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마지막에 있는 관리자 기능으로서 컴포넌트 기능을 한번 볼게요. 컴포넌트랑 매니지먼트 두 개 남았죠. 지금 컴포넌트는요. 신규 컴포넌트 등록하는 기능이 있다는 걸 아시면 돼요. 컴포넌트가 뭐였죠, 여러분? 컴포넌트는 엔진에 탑재되는 재료들이에요. 그렇죠? 여기 엔진 유형을 끌어다 놓으면 비어있는 엔진이 나온다고 했고 엔진 유형마다 옆에 컴포넌트 리스트가 달라진다고 했고 컴포넌트들을 이렇게 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파일 시스템 엔진은 파일 시스템 엔진 컴포넌트는 파일 시스템 엔진에만 올라가요. 그렇죠? 배치 엔진은 배치 엔진에 올릴 수 있는 컴포넌트들 이렇게 올리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데 내가 파일 배치 리더 말고 어디 다른 데서 다른 리더를 만들고 싶다. 예를 들어서 무슨 피닉스 리더가 없었는데 피닉스 배치 리더를 만들고 싶다. 아니면 어떤 테이블 배치 리더가 없었는데 난 이걸 넣고 싶다. 이 웹툴킷에 만들어서 넣고 싶다 했을 때 개발을 해서 여기에 이렇게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를 할 때는 웹툴킷 DB에 저장을 해야겠죠. 웹툴킷에 있는 DB가 또 저희가 포스트그레스 DB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포스트그레스 DB 안에다가 내가 만든 컴포넌트를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 컴포넌트 탭 쪽에는 다 DB 플러스 DB 뭐 그래서 삭제 같은 것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는데 DB인데 휴지통, 그쵸? 딜리트 프롬 DB 그리고 뭐 저장, 세이브 투 더 DB 이런 식으로 해서 쭉 해서 그쵸? 세이브 투 DB 해서 내가 만든 컴포넌트를 웹툴킷 DB에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이거를 또 신규 컴포넌트 이렇게 개발을 하시고 나서요. 이렇게 내가 개발한 컴포넌트의 클래스 이름 이렇게 넣어주고 내가 웹툴킷에 표출할 닉네임
닉네임이라고 해요. 저희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어딜 닉네임이라고 하는지. 그리고 그거를 내가 이 컴포넌트를 배치 엔진 그리고 익스터널 엔진에서 사용하게 하고 싶다 하면 엔진과의 매핑 관계까지 설정을 해서 DB 플러스 버튼 이렇게 눌러주면 웹투키 DB에 해당 신규 개발한 컴포넌트가 등록이 되고 이제 BI가 점점 더 이제 기능들을 많이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확장되는 효과죠. 여기 나오는 게 엔진 닉네임이에요. 여기서 닉네임이라고 했는데 엔진 닉네임이 여기 컴포넌트 선택창에 보이는 요 네임 요거를 닉네임에다가 딱 설정을 해줬기 때문에 여기 표출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컴포넌트 컴포넌트 탭에서 쭉 입력을 해준 그런 신규 컴포넌트들은요. 여기 컴포넌트 선택창 웹투키 편집 화면에 워크벤치에 편집 화면에 컴포넌트 선택창에 보이게 되고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 형태로 엔진 유형에다가 탑재를 해서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이게 뒤에 보이시는 회색들은 다 이미 저장되어 있던 컴포넌트고 여기 My Select Column with File Info 요거는 신규 개발한 컴포넌트가 되겠어요. 네. 신규 개발해서 여기다가 등록을 하면 바로 이렇게 끌어다가 쓸 수 있다. 도움말도 다 이제 컴포넌트 프로퍼티 탭에서 이제 아까 그 컴포넌트 창에서 헬프 메시지라는 그런 칸이 있어요. 거기다 헬프 메시지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 컴포넌트는 어떤 컴포넌트다 또는 이 컴포넌트 프로퍼티 값에는 어떤 걸 입력해야 된다. 뭐 컬럼 아이디 패스다 뭐 하면은 파일을 읽어올 때 힌트로 삼을 정보가 들어있는 그런 컬럼에 관련된 정보들을 이렇게 기입을 해놓은 거를 입력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해당 컴포넌트 프로퍼티 값에 어떤 값을 넣어야 되는지 이런 것도 다 도움말로 저희가 저장을 해놓고 웹투킷에 편집 화면에서 이렇게 마우스로 오버했을 때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다른 기능, 지금 방금 보셨던 기능은 컴포넌트 탭에서 컴포넌트 프로퍼티 그리고 UI 컴포넌트 여기 탭을 두 개를 보신 거고요. 엔진 템플릿이라는 탭이 있어요. 엔진 템플릿에서는요. 제가 아까 워크벤치의 편집화면 설명드릴 때요. 엔진 유형 선택창에 이렇게 마우스로 오버하면 그 밑에 쭉 이제 엔진들이 템플릿으로 리스팅이 된다고 했어요. 이 엔진 템플릿들은 컴포넌트를 미리 다 이렇게 구성을 해서 엔진 템플릿으로 저장을 해놨기 때문에 쭉 드래그 앤 드롭을 하면 비어있는 엔진 유형이 이 편집 화면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엔진이 다 이렇게 컴포넌트들로 조합이 구성되어 있는 채로 떨어지죠. 그래서 자주 사용하거나 아니면 특정적인 목적을 위해서 딱 엔진 템플릿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엔진 템플릿을 내가 가져다가 저장을 해 놓을 수가 있다. 그리고 그것에 관련돼서는 이 엔진 템플릿 창에서 합니다. 그래서 토탈 UI 컴포넌트, 그죠? 지금 내가 익스터널 엔진으로 엔진 템플릿을 만들 건데 이 익스터널 엔진에 이 전체적으로 컴포넌트들을 쭉 다음과 같이 탑재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오고요. 이렇게 클릭하고 이 옆에 Selected UI 컴포넌트 있죠? 이쪽으로 이 5번 버튼을 딱 눌러서 세팅을 하면요. 세팅을 하면 컨트롤러, 그리고 러너, 리더, 라이터, 오퍼레이터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컴포넌트들로 구성된 익스터널 엔진 하나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고서 DB 플러스 Save to DB 이 버튼 누르면요. 딱 저장되고 익스터널 엔진에 가서 이렇게 마우스로 오버하면 쭉 내가 저장해 놓은 그 템플릿이 등장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매니지먼트 탭으로 갈게요. 매니지먼트 탭은 정말 관리자가 아니면 별로 건들 일이 없는 그런 탭인데 네, BI와 관련된 IP 포트 그리고 기타 설정 정보들 이런 것들 쭉 나옵니다. 그쵸? 뭐 밸류, 키 밸류 형태로 프로퍼티와 그 다음에 밸류 그리고 설명들 어떤 포트 그죠? 포트들 많고 한 번에 로그 가져오는 사이즈 같은 거 이런 거 지정할 수가 있고 이렇게 편집 버튼, 에디트 버튼 눌러서요. 여러분이 변경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BI를 어떤 여러 가지 시스템 동작을 같이 하는 서버에다 꾸리셨다 하면 다른 시스템이 사용하고 있는 포트가 있어서 나는 이거 8890 하면 안 돼. 다른 거 해야 돼. 그러면 바꿔서 여기다 세팅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유저 컨피그레이션. BI 웹툴킷은 회원 가입을 해야 쓸 수가 있죠. 그리고 자기가 자기 워크플로우 관리를 하고 그렇게 되죠. 그리고 관리자가 승인을 해준 회원만 이걸 쓸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 유저 컨피규레이션은요. 이제 회원 목록 확인하고 가입을 승인해주거나 삭제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화면입니다. BI 유저 계정은 슈퍼관리자고 슈퍼관리자는 일반 유저들 그리고 여기 지금 BI 웹투키 쓰려는 유저들의 목록을 쭉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보이는 거고요. 보면은 관리자 권한, 슈퍼 관리자, 일반 사용자 이런 식으로 유저들이 딱 리스팅이 다르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일반 유저한테 관리자 권한을 부여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가입은 어떻게 하냐 하면 처음에 저희 웹특기 접속 화면에서 BI 유저로 들어가기 전에 회원가입, 신규 회원가입 버튼 누르면요. 이런 화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회원 정보 기입을 하고요. 회원 정보 기입할 때 이 이메일을 제대로 된 걸 이렇게 써주셔야지 이제 가입 요청 이제 확인하고 승인해주고 이런 거가 다 이 이메일을 이용해서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용 중이신 이메일 적어주시고 가입 요청 이메일 전송하면 이제 가입 요청이 가게 되고 그러면 관리자가 이렇게 가입 요청 와 있는 유저를 보고 활성화를 이제 시켜줘야 이제 그쵸? 활성화가 이제 승인을 해주는 거예요, 관리자가. 그러면은 이제 가입 요청이 승인이 되면은 바로 이제 웹투기를 이용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회원 가입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관리자가 가입 승인해주고 그럼 관리자 권한도 부여해줄 수가 있고 슈퍼 관리자는 삭제도 할 수 있어요, 회원을. 아니면은 관리자를 뭐 이렇게 강등시킬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매니지먼트 탭에서 이용할 수가 있는 기능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보신 거예요. 지금 7개의 메뉴를 다 봤습니다.